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이토록 기괴한 비극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 아내의 불륜 상대, 그 남자의 부인과 한 침대에 눕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저는 그자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두운 호텔 방 안, 창밖에서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의 정적을 겨우 깨트리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진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인 박재범 상무의 아내 최유정 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문으로만 듣던 미인대회 출신의 그 화려한 대표, 사모님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린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이불 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터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불을 끄고 나니 옆에 있는 그녀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분명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지금 당장 옷을 챙겨 입고 이 방을 나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은 탐에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금지된 순간이 주는 묘한 해방감이 좋았습니다. 이 모든 미친 전개의 시작은 제 아내 한서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녀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덕분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도연, 올해로 50대 중반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건실한 중견기업의 관리팀 부장으로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버텨온 소위 성공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원래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고 조용히 정리하며 마지막에 결과를 내는 쪽이었죠. 밖에서는 참을성 있다는 평을 들었고 집에서는 조금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제 아내 한서영은 49세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재무팀 차장으로 일하는 그녀는 늘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아도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평범한 부부로 살아왔으니까요.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고 가끔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며 피곤한 날엔 각자의 방에서 쉬는 그런 일상이 저는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평범함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박재범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그저 아내가 모시는 상사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식탁에서 우리 대표님은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부담스러워라며 불평하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그저 높은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는 대표의 아내인 최유정 씨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인대회 출신이라 몸매가 끝내준다는 식의 가벼운 질투 섞인 이야기들. 제 인생과는 결코 접점이 없을 것 같던 그 화려한 세계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일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온했던 일상이 박살난 건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울린 모르는 번호의 전화 한 통. 그 떨림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저를 잠시력에 어느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최유정 씨는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꺼내 제 앞에 내려놓은 두꺼운 파일철. 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30년 인생의 자부심은 단숨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서영과 박재범.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사진들과 날짜들. 아내가 회계 마감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 회식이라며 취한 척 연기하던 날들의 진짜 기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증거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이지옥을 확인하는 것. 도연은 손을 뻗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 안에는 일주일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의문의 전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카페에서 그녀가 저에게 건넨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카페에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액정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조하고 나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니터 속 숫자들은 마치 개미떼처럼 제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책상 모서리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던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를 띄운 것은요. 보통은 광고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무미건조한 10번호가 제 심장을 묘하게 긁어내렸습니다. 홀린 듯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김도연 부장님 되시죠? 부인 한서영 씨와 관련해서 꼭 확인하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잠시력 4번 출구 쪽으로 오실 수 있나요? 상대방은 쓸데없는 인사치레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는 걱정보다 본능적인 불길함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죠. 사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세상은 멈춰버립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외부 미팅이 생겼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곧장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습니다. 잠실역 4번 출구.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 그 복잡한 출구 인근의 한 카페에 들어섰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던 여자. 그녀가 바로 최유정 씨였습니다. 정돈된 머리카락 한 올, 과하지 않지만 세련된 화장,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깔끔한 코트까지. 그녀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호들갑스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을 들어 저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죠. 그 눈빛은 마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김도연 부장님. 최유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오직 제 눈앞에 최유정 씨와 그녀의 손끝이 닿아 있는 두꺼운 파일철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긴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열도 없이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았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탐정을 고용해 모은 자료들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어요. 지금 이 파일을 여는 순간 부장님의 인생은 어제와 같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여시겠습니까? 최유정 씨의 경고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하지만 가짜 행복 속에 사는 건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니까요. 서류 봉투를 여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십 장의 사진과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동선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심장은 글자 그대로 정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아내 한서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우리 회사 상무이자 대표의 아들인 박재범. 아내가 가끔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같이 회의하기 싫어라며 불평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영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피곤에 지친 아내 혹은 사무적인 미소를 짓던 차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재범의 차 안에서 그리고 어느 레스토랑의 그늘진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남편인 저에게조차 수년간 보여주지 않았던 생기가 넘치다 못해 관능적이기까지 한 웃음이었습니다.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내란 말인가? 25년 동안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은 밥상을 공유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어 사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최유정 씨는 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그녀의 눈빛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배신당한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서늘한 유대감이 서려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 적힌 날짜들을 보세요. 부인께서 야근이라고 했던 날, 회계 마감이라 정신없다고 했던 날,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주말까지. 전부 이 기록들과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거짓말은 항상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죠. 그녀가 가리킨 동선표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내가 마감이라며 늦게 들어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밤. 그녀는 박재범과 함께 서울 외곽의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조차 급한 업무가 생겼다며 자리를 비웠던 그 시간이 사실은 이 가증스러운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입안이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부하 직원들 앞에서도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30년 차 부장의 자존심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카페를 뛰쳐나갈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따질까요? 하지만 저는 최유정 씨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명이 아니라 냉정한 복수라는 것을요.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최유정 씨는 박상무의 아내이시잖아요. 덮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물었습니다. 최유정 씨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요. 그리고 박재범 상무는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선 안 될 사람입니다. 그는 들키면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숨길지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도연 씨, 당신은 평범한 남편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남자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인다면 그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그물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거나 아내를 추궁하는 대신 확실한 현장을 포착해 그들의 숨통을 법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저녁 강남역 근처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정보를 제게 건넸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요라는 그녀의 말은 제 인생의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선택은 이제 제 몫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덮고 평생 속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판을 뒤집어 엎고 피냄새 나는 전쟁터로 뛰어들 것인지. 여러분,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유정 씨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놓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박재범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서영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던지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해졌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터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나에게 주었던 평범한 행복은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 너머로 보이는 강남역의 화려한 불빛은 저를 비웃듯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맞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거짓의 대본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 김도연이 어떻게 이 배신의 고리를 끊어내는지, 그리고 최유정 씨와 제가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지 말입니다. 과연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어떤 광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처절한 복수극의 다음 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강남역의 그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어떤 광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강남역 4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의 강남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6시 40분이 가까워질수록 제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신호등의 기계적인 신호음, 버스가 거칠게 멈춰서는 브레이크 소리, 사람들의 의미 없는 웅성거림까지 모든 것이 제 귀를 찔러댔습니다. 저는 출구 바로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시선이 집중되기 마련이고 자칫 제 표정을 들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구와 횡단보도가 한눈에 보이는 각도를 잡아 두 블록쯤 떨어진 어두운 건물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서영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었지만 25년을 함께한 남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생경했습니다. 회사에 갈 때의 단정한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화려한 원피스, 평소보다 공들여 세팅한 머리, 그리고 손에 든 아주 작은 가방 하나. 마감 업무 때문에 늦는다던 사람이 들 가방이 아니라는 것을 제 머리는 0.1초 만에 계산해냈습니다. 그 작은 가방이 제 속을 먼저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사람들 사이를 가볍게 지나치더니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도로변에 멈춰 섰습니다. 그 멈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곳이 이미 수없이 반복된 약속 장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매끄러운 광택을 뽐내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아내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는 급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위치를 완벽히 알고 있는 듯한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박재범 상무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여 차 안을 들여다보며 아주 짧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오늘의 확인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낯설고도 치명적인 미소. 아내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익숙해서 어떤 변명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제 자신을 평생 속이며 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바로 뒤따라오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기 가는 검은 세단 보이시죠?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고 흐름대로만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은 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는지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검은 세단은 목적지를 너무나 잘 아는 듯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큰 길에서 빠져나와 가로등이 듬성듬성한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나 익숙한 밤의 풍경이라는 사실이 제 속을 더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단이 속도를 줄이며 어느 건물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모텔이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고 그들이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저 모퉁이에 세워주세요. 너무 앞에 세우면 눈에 띄게 되고 제가 변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러 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날카로운 밤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뛰는 순간 제 감정에 제가 잡아먹힐 것 같았거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처럼 벽 쪽에 몸을 숨기고 유리문 너머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밝았고 자동 체크인 기계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 쪽 문이 열리며 남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조명 아래서 확실하게 드러난 그 얼굴, 박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주변을 한번 훑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박재범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둘의 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좁혀져 온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재범은 익숙하게 자동 체크인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고 카드를 꺼내 결제한 뒤 키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익숙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뜻, 아니 수십 수백 번은 반복되었을 일상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재범이 키카드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서영은 반걸음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 따라붙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닫히는 문을 보며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공동이 생겨났습니다. 차에 타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오해라는 단어로 덮어보려 했지만 모텔 로비와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선명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더 서 있었다면 제 안에 무언가가 괴물이 되어 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모텔 간판과 주차장 입구가 한 화면에 들어오게 짧게 찍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증거라기보다 혹시라도 제 마음이 약해져 이 기억을 조작하려 할 때 저를 붙잡아줄 서늘한 표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거리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귀를 긁었고 지하철의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주머니 속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밖에서 흔들리면 집에서는 더 처참하게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오늘 제 인생은 명확하게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배신당한 바보로 살았던 과거와 진실을 마주한 냉혹한 현재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계신가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클수록 배신의 칼날은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트너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늦은 밤 오는 메시지, 갑자기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이유 없는 짜증. 이 모든 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평생 가면을 쓴 사람과 한 침대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이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의 친구, 동료, 어쩌면 이웃집에서도 지금 이런 연극이 상영 중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세요. 혼자 앓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복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최유정 씨와 짠 치밀한 그물망을 확인합니다. 박재범 상무는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벼랑 끝으로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이 될 겁니다. 기업의 대표 리스크, 법인카드 오남용, 그리고 도덕적 파멸. 우리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빼앗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밤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드라마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이것은 생존에 관한 기록입니다. 배신당한 영혼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복수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는지 함께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배신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밤은 깊어가고 호텔 창밖의 네온사인은 더욱 붉게 타오릅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최유정 씨의 숨소리는 평온하지만 우리 앞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박재범과 한서영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가짜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눈을 돌리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는 제가 아내의 직장 상사이자 상간남인 박재범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지, 그리고 아내 한서영에게 어떤 최후 통첩을 보내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은 당신의 영혼을 죽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진실의 편에 서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배신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활발하게 토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경고가 될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는 제 방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도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김도연의 마지막 승부수를 기대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는 제 방식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감정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정리의 시간이 시작될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역의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한 다음 날, 저는 최유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장소는 잠시력에 개방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따로 마련했다는 한적한 오피스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서류와 저장 장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였죠. 최유정 씨는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도 흔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냉정함이 저를 더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 씨, 이제 우리는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승리를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하나만 약속하죠. 서로 흔들릴 때 절대 위로하지 않기로요. 오직 진행 상황과 팩트만 공유하는 겁니다. 감정은 사치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동맹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사적인 연락 금지, 진행 상황의 즉각적인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상 속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유지할 것. 저는 그녀의 철저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정 씨는 박재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표 리스크였죠. 박재범이 한서영과 만나는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업무 일정으로 위장된 불륜 동선의 불일치, 그리고 회사 윤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들을 그녀는 이미 그물처럼 촘촘하게 짜놓고 있었습니다. 박재범은 가정이 깨지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회사 내에서의 권력이 흔들리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할 겁니다. 그녀는 박재범이 법인카드로 모텔을 결제하고 거래처 미팅이라고 속인 시간에 서영과 함께 있었던 교차 증거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한 구조적 파멸의 설계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뜨거운 분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서류와 숫자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파트너가 수상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당장 화부터 내지 마세요. 화를 내는 순간 상대는 방어막을 치고 증거를 인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지갑과 휴대폰 속에 숨겨진 숫자를 찾는 겁니다. 법인카드 내역, 하이패스 기록, 배달앱 주소지.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단두대가 됩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나와 별도의 공간을 하나 더 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한서영의 시선이 있었기에 증거를 분류하고 소송을 준비할 나만의 요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유정 씨에게 받은 자료와 제가 직접 수집한 기록들을 폴더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한서영의 배신. 여기엔 그녀가 야근이라며 보낸 문자 메시지와 실제 호텔 주차장에 찍힌 차량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 폴더는 박재범의 범죄, 회사 공금을 불륜에 사용한 횡령 의혹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폴더는 그 둘의 접점을 증명하는 교차 증거. 저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소송의 피고이자 제가 정리해야 할 과거의 자네일 뿐이었습니다. 이 치밀한 공조가 진행될수록 저는 제 아내의 인간적인 감정들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한 정신으로 다음 수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죠. 변호사는 제 준비성을 보고 감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최유정 씨라는 두 명의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복수의 기술은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이제 다 숨겼다고 안심하며 웃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물을 당길 때입니다. 저는 지금 그 그물의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박재범 상무는 회사 안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대표 아들 행세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최유정 씨가 쥐고 있는 카드는 그의 해임안까지 끌어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박재범은 체면이 무너지면 스스로 무너질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흔들리면 집에서도 버티지 못해요. 최유정 씨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는 이제 실행의 날짜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같은 날에 각자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죠. 이틀 안에 다시 만나 최종 점검을 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오피스텔 불을 밝히며 증거를 분류하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30년 근속 부장의 성실함이 이제는 복수의 집요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모든 기반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려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재범이나 한서영 같은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당신은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나 법적 대응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거실 테이블 위에 그 봉투를 올려두었을 때 한서영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의 쾌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거짓의 끝은 비참하지만 진실의 시작은 장엄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최유정 씨와 제가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도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담이나 복수 노하우를 남겨주세요. 그 기록들이 모여 또 다른 피해자를 구하는 강력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이제 곧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결전의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 한서영이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 테이블 위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최유정 씨가 정리해준 날짜별 동선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나무 테이블이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을 끝장낼 단두대가 될 참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모습의 서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침부터 무섭게 그녀는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밀어 놓았습니다. 강남역 인근 모텔 로비에서 박재범과 나란히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서영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비굴한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야 여보. 정말이야.
대표님이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잠깐 부축해드린 거야. 그냥 비즈니스 미팅 연장이었어.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모텔 로비에서, 그것도 저런 연인 같은 표정으로 한단 말인가요? 저는 대답 대신 최유정 씨가 준 동선표를 펼쳤습니다. 박재범 상무의 아내 최유정 씨가 준 거야.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악어의 눈물이었죠.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한두 번뿐이었어. 당신이 요즘 너무 소홀해서 나도 모르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동요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두 번? 여기 적힌 날짜들만 수십 번이야. 더러운 입으로 내 탓하지 마. 짐 챙겨서 지금 당장 나가. 서영이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쫓겨나듯 나간 직후 저는 미리 준비해둔 기술자를 불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번호키가 바뀌는 띠리릭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서 그녀라는 오물을 씻어내는 정화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배신자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죽음입니다. 한서영이 집에서 쫓겨나는 동안 회사에서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최유정 씨는 약속대로 박재범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박재범이 공금으로 한서영과 즐겼던 호텔 영수증,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 그리고 대표 이사 그의 아버지에게 보고될 대표 리스크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박재범은 처음엔 고함을 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치워.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박재범은 결국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정아, 제발. 아버지가 아시면 나 끝이야. 원하는 게 뭐야? 얼마나 주면 돼? 아니, 2천억이라도 줄게. 제발 조용히 끝내자. 그는 끝까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유정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돈도 차고 넘쳐.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파멸이야. 저는 변호사를 통해 박재범 측에 연락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 회유도 거부하며 오직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지만 문서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상간남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기로 했습니다. 결국 박재범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비참하게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유정 씨가 이미 이사들에게 배포한 리스크 보고서 덕분에 회사 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표 아들이 여직원과 바람 피우며 공금을 썼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박재범의 해임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던 권력과 체면을 한꺼번에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모든 기반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려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서면 합의서에 찍힌 박재범의 인감도장과 해임 통지서를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악인들을 심판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트너의 외도로 밤잠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미 그들이 보낸 모텔 영수증 안에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를 고민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록으로 승부하세요. 복수는 기술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는 정확한 급소가 필요합니다. 박재범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급소였고 한서영에게는 이 안락한 집이 급소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있는 기록들을 백업하고 법적 전문가를 만나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들의 발판으로 살게 될 겁니다. 제 복수 이야기가 통쾌하셨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제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남았습니다. 바로 박재범의 아내였던 최유정 씨입니다. 우리는 피해자 동맹에서 시작했지만 그 관계가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청산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합니다. 배신자들은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상처받은 두 영혼뿐입니다. 최유정 씨와 제가 그날 밤 와인바에서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결국 누구의 집도 아닌 호텔로 향하게 되었는지, 그 파격적이고도 애틋한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다음 편을 확인해 주세요.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뜻밖의 인연, 그 끝을 함께 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 긴 여정에 진정한 마침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를 다시 살게 합니다. 댓글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최유정 씨가 증명했듯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옥 같은 청산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합니다. 이제 곧 배신의 끝에서 마주한 뜻밖의 인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그날 밤, 저는 다시 최유정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긴장감 넘치는 카페도, 전략을 짰던 차가운 오피스텔도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골목 안쪽 아주 조용한 와인바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박재범이나 한서영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기껏 정돈된 우리의 밤이 다시 그들의 더러운 연극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기묘한 정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흔들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미모의 대표 사모님이 제 앞에서 잔을 들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고독이 제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본 최유정 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12살이나 어린 그녀의 생기 있는 모습과 세련된 분위기는 제가 25년 동안 봐온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우리의 호흡이었습니다.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느껴지는 그 완벽한 궁합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혼자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저도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이 아닌 누구의 흔적도 남지 않은 조용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밖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순간,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무거운 책임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온 조각처럼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박자가 맞았고 멈추는 타이밍과 배려하는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서로를 보고 잠깐 멈칫할 정도로 환상적인 궁합이었습니다. 최고의 업무 파트너였던 우리가 어쩌다 보니 최고의 궁합 파트너까지 돼버린 겁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흘러들어올 때 창가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복수의 연장선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두 영혼에게 찾아온 새로운 시작일까요? 분명한 건 이제 제 인생에서 박재범과 한서영은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속으며 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온전히 제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니까요. 저와 최유정 씨의 관계가 사랑인지 동맹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생존인지는 아직 물음표로 남겨두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낯선 설렘이 어디로 향하든 저는 제 발로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처절한 복수극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태양이 뜹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다면 저 김도현을 보고 힘을 내십시오. 당신도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제가 새로운 인생을 써 내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